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일반 열차에 무슨 일이? 2. KF-21 전투기 개발이 가져온 엄청난 파장. 3. 오페라 하우스 비행 후 폴란드 직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이 대한민국에게 괴로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중 대립으로 인해 양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참전해야 할지 여부는 미국과 중국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유화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중국은 강경책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중국이 잘나가는 척 해봐도 속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제는 침략 야욕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서해에서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대립에서 대한민국이 개입하면 대한민국도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양안 전쟁 참전 여부를 떠나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운이 좋게도 대한민국은 창끝 전력을 전력화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만용에 맞선 대한민국의 역대급 해상 전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서해상에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서해 북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을 동반한 함정훈련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자세한 내막을 모르신 채 중국이 자국 앞바다에서 훈련하는 걸로 지나치게 호들갑 떠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해는 대한민국의 영해임이 명백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황해와 겹쳐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렇다 보니 어쨌든 중국의 바다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중국이 실탄 사격 훈련을 자행한 위치입니다. 중국 해사국은 대부분의 군사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진입금지 해역을 공개하는데요. 이 위치 정보에 따르면 이번 실탄 사격 훈련은 우리가 흔히 요동반도라 부르는 랴오둥반도 다레난과 산둥반도 옌타이항 사이 해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일부러 대한민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두 지역의 해양 전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해역은 NLL에서 고작 수십 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완충 지역인데요. 이는 명백한 무력 도발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양국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최대한 접근을 삼가는 게 정상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서해상 무력 도발에 늘상 22형 미사일 고속정을 동원해왔습니다. 22형은 함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장 42.6m, 전폭 12.2m, 만재 배수량 244톤의 비교적 소형 함정인데요. 1990년대까지 연안 방어를 담당했던 구식 함정들이 대거 퇴역하고 2010년 중국의 대양해군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약 10년간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로 생산된 함정입니다. 당시 중국은 정말 붕어빵 찍어내듯 22형을 생산해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은 아직 공산주의가 불러온 가난의 태를 벗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한편에선 대양해군을 꿈꾸며 초대형, 초고가 함정 건조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연안 방어에 대한 예산 감축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탄생한 22형은 고작 4천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 약 525억 원 정도의 적은 가격에 필요 최소한의 무장만을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과도기에 탄생한 일종의 땜빵용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무시할 만한 전력은 아닙니다. 소형 함정인 만큼 중국은 대한민국과의 물리적 거리가 짧은 서해상의 주요 전력으로 22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전 세계에서 2위를 다들 만큼 많은 인구를 보유한 탓인지 장병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요. 중국 무기체계의 운용 방식을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자국군을 대상으로 고기 분쇄기를 돌리고 있는 러시아와 대단히 흡사합니다. 이런 기조는 해군 전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2형을 봐도 대단히 공격적인 무장을 탑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적 함정에 화력을 쏟아붓고 그대로 장렬히 산화하라는 수준인데요. 우선 22형의 가장 기본적인 무장은 AK-630입니다. AK-630은 분당 4,000터부터 5,0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65구경 유결 게들링 근전무기 체계로 러시아에서 개발되어 동구권을 대표하는 CIWS로 자리 잡았는데요. 22형은 함수 전면부에 탑재된 AK-630을 이용해 기본적인 대공, 대함, 대수상 작전을 전부 수행합니다. 딱 봐도 상당히 빈약한 무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게 무장의 전부는 아닙니다. 22형 한미들 보면 독특한 사각형 구조물 2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22형의 주 무장인 미사일 발사관입니다. 22형은 바로 이 미사일 발사관 때문에 대한민국 해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는데요. 일례로 22형의 4발씩 총 8발 탑재할 수 있는 1802 대한미사일은 사거리가 120터부터 180km에 육박합니다. 앞서 중국 해군의 실탄 사격 훈련 위치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게 왜 위험한지 단박에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 정도 사거리라면 NLL 이북에서도 서해오도 인근에서 경계작전을 수행 중인 우리 해군 함정을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2형은 단 2발이긴 하지만 홍야오 초장거리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소련의 KH-55를 기반으로 개발된 이 순항미사일은 초기 영도 사거리가 600km에 달합니다. 심지어 후기 개량형인 HN3의 경우 사거리만 무려 3000km 이상으로 추측됩니다. 비록 홍야오 미사일 계열이 마하 0.7터부터 0.9의 느린 속도인데다가 22형에서 발사하는 경우 함정의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명중률은 굉장히 낮을 수도 있다는 게 복병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22형만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알고도 중국 앞바다에서 하는 훈련이니 무력 도발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정도로 초강수를 둔 데에는 최근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한미연합훈련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은 지금 대한민국에 미국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며 떼를 쓰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중국의 군사력을 생각하면 어린애 억지 쓰기 수준의 도발이라 해도 대한민국 안보에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만약 대한민국이 양안 전쟁에서 미국 측에 힘을 싣기라도 한다면 거리낄 것 없이 서해 무력 투사를 단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작정 걱정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가 떼를 쓰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듯이 대한민국도 중국을 위해 매를 들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초 6번 함인 포항함까지 해군 인도가 완료된 대한민국 해역함대의 주력 FFX-H2입니다. 1번 함의 이름을 따 대구급 호위함이라고도 통칭하는 FFX-H2는 2023년 올해 7번 함인 천안함, 8번 함인 춘천함까지 취역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내외 다수의 군사 전문가는 FFX-H2 전력화가 완료된다면 대한민국의 연안 방어 전략이 한 차원 진일보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FFX-H2는 1980년대부터 우리 연안 방어를 담당했던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을 대체하는 최신의 전력입니다. 전장 122m, 전폭 14.2m, 만재 배수량 3,600톤의 상당한 크기로 함종은 호위함이지만 규모 면에서는 관계토대왕급 구축함과 비슷한데요. 그만큼 다양한 장비가 탑재되었다는 뜻이고 이는 곧 전방위적인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무장면에서는 국산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무기인 해궁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해궁의 유효 사거리는 약 20km로 적 미사일부터 항공기까지 모두 요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필요시 적 함선에 직접 투사할 수도 있는 함대함 미사일 역할도 담당하는데요. 최악의 경우 중국의 22형 미사일 고속정이 대한민국 함정을 공격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 막아내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위력의 반격까지 가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또한 기존 FFX-H연 인천급 호위함이 RIM-116 램을 탑재해서 미사일 사격에 각도 제한이 있었던 반면 FFX-H2는 KVLS를 탑재하면서 전방위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전술함대지 유도탄 해룡이 탑재되었다는 게 특기할 만한데요.
2017년 개발된 해룡은 아직도 자세한 스펙이 공개되지 않았을 만큼 상당히 베일에 쌓인 함대지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해성 함대함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만큼 최소 속도 마하 0.95 이상, 사거리 180터부터 250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해성 대함 미사일에서 능동 레이더 탐색기를 제외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간에 연료와 탄두를 추가하면서 클러스터탄으로 개량되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해룡은 바로 그 집속탄의 일종입니다. 모탄 하나에 다량의 자탄을 탑재한 집속탄은 낙하 도중 이를 사방으로 흩뿌리기 때문에 대단히 광범위한 폭발을 일으키는데요. 이 덕에 해룡은 적의 지휘시설, 레이더 기지, 유도탄 기지 등은 물론 특히 적의 항구들 완전히 박살내기에 용이합니다. 중국이 어떤 도발을 일삼아도 대한민국은 아예 적의 원점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건데요. 중국처럼 소위 물량발로 전력을 구성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압도적인 화력의 전력을 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실제로 FFX 사업은 H2에 이어 FFX H3, FFX H4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 일본 함 인도를 목표로 건조 중인 FFX H3는 길이 129m의 경하 배수량만 3,600톤에 달하는데요. 이쯤이면 사실상 배수량만으로는 구축함과 호위함을 구분하는 게 무의미해집니다. 게다가 FFX H3는 사면 고정형 다기능 의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360도 전방위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심지어 최대 4,0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감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또는 일본이나 다른 어떤 나라라 하더라도 FFX H3 위 레이더망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FFX H3 위 레이더는 완성형 스텔스기라는 F-35A까지도 포착하는 게 가능한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FX H4는 아직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지만 경하 배수량 기준으로 4,500톤급 이상으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이순신급 구축함과 엇비슷한 크기로 그만큼 최신화된 기술이 접목될 텐데요. FFX H3 건조 예정이 6척, FFX H4 건조 예정이 6척으로 대한민국의 호위함 전력이 모두 완성될 2030년 되면 총 26척을 운용할 전망입니다. 호위함은 연안부터 원해까지 모든 작전을 담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창끝입니다. 전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함정인데요. 부디 하루빨리 적성국의 패스기를 혼내줄 수 있는 우리의 KF-21 전투기는 KF-X 사업의 착수 이후 약 20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해 이룬 집념의 성과인데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시간만큼 앞으로는 시련이 없을 것 같았지만 역시 현실은 냉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KF-21 전투기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외 군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향후 양산에 돌입해 해외 수출에 나서더라도 경쟁 기종의 견제 속에 수출 성과가 부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기종은 바로 미국의 전투기 F-16V입니다. F-16 기종은 오랜 시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어 많은 분께서 잘 알고 있는 전투기일 텐데요. 어떻게 해외에서는 최신형인 KF-21과 F-16V가 비교 대상이 되었는지와 두 기종을 현재의 기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F-16V 전투기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에서 제조되었으며 미국, 대한민국,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다목적 전투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F-16C D형 전투기를 F-16V 사양으로 개량하고 있으며 미 공군 역시 F-16 전투기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록히드 마틴이 F-16V 블록 70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면서 KF-21 전투기의 경쟁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존의 F-16이 4세대 전투기였다면 이번 성공한 F-16V 블록 70은 4.5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KF-21과 해외 시장에서 겹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데요. 록히드 마틴은 새로 발표한 F-16V는 최소 2060년까지 활약할 수 있다고 전했으며 미국 공군 참모총장 또한 현재 공군이 운영 중인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세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F-1UV는 비행 중 인공지능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더욱 세분화된 신호 처리 능력을 갖춘 AN, APG-83, AESA 레이더와 개선된 미션 컴퓨터와 전자 아키텍처를 포함한 다양한 업그레이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KF-21이 F-1UV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F-1UV는 이미 검증된 훌륭한 전투기이지만 KF-21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전투기이고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부분을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둘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교에 앞서 어떤 전투기를 선택할지는 맥락과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KF-21과 F-1UV 전투 능력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두 기종 모두 다목적 전투기로서 공중전과 지상공격 모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F-1UV는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할 수 있어 당연히 KF-21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KF-21은 멀리 날아가는 것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빠르게 비행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KF-21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4세대 정도의 뛰어난 레이더와 컴퓨터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에만 스텔스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F-1UV 역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미국의 제약 탓에 일부 기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우 효과적인 비행기이며 향상된 레이더 및 무장 시스템과 함께 고성능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 전문가들은 KF-21 보라매가 공중엄호와 지상 및 공중의 해상 전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적의 핵무기 시설, 화학무기 저장고를 정밀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KF-21과 F-1UV는 각각 최신급 전투기로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KF-21이 고속 비행, 기동성, 무장과 레이더 시스템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KF-21은 한국에서 개발된 최초의 전투기로 미국에서 개발된 F-35와 유사한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KF-21은 국산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스텔스 기술과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25,400kg이며 F-1UV보다 크고 F-35A와는 비교적 비슷한 크기입니다. F-1UV는 F-16과 마찬가지로 다목적 전투기로 비행속도와 기동성이 높으며 최대 이륙 중량은 22,000kg으로 KF-21보다 작은 크기입니다. 전반적으로 KF-21과 F-1UV는 각각 국내 기술과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다목적 전투기로 성능 면에서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크기나 무기 시스템 등에서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은 스텔스 부분인데요. 우선 스텔스 기능 면에서는 KF-21이 한 수위입니다. 레이더 반사 단면적인 RCS 감소율이 F-1UV 대비 약 80% 수준으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또한 항전 장비 부분에서도 최신 기술이 적용돼 있어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들이 향후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KF-21은 대한민국의 국내 기술력을 대표하는 국산 전투기로서 국방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F-1UV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고급형 F-16 전투기로서 높은 신뢰도와 성능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선택하는 기종입니다. 물론 F-16도 초기에 만들어진 4세대 전투기 F-16A, B 버전과 4.5세대 전투기 70F-1UV 버전은 거의 다른 전투기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1UV와 KF-21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설계 사상에서부터 비롯된 차이인데요. KF-21 전투기는 중형 이상의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초 설계 당시 소형 로우급 전투기로 제작된 F-1UV와는 다른 점입니다. 최초 설계 당시만 해도 소형 로우급 전투기 F-16이 대륙을 가로질러 장거리 공격 비행을 한다는 개념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F-1V 도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연료 탱크를 장착하고 있지만 그만큼 레이더 반사 면적과 공기 저항이 증가하여 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부 연료 탱크는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체가 중형 이상의 크기가 되어야 하며 이는 내부 무장창 장착을 위한 여유 공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고려한 KF-21 전투기는 처음 설계보다 크게 변경되었으며 내부 무장창 공간을 연료 탱크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KF-21위 내부 공간은 자유롭게 변환할 가능성이 높아서 KF-21 전투기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기체의 체급 자체에서 오는 기본적인 성능상의 차이점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KF-21 전투기는 F-1V 전투기보다 더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문가들은 F-1V에 대해 걱정할 것 없다며 한국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KF-21은 대한민국의 국내 기술력을 대표하는 국산 전투기로서 국방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파일럿들로 이루어진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이 세계를 누비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앞서 폴란드, 이집트 등 FA-50 경공격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블랙이글스 팀이 에어쇼를 펼치며 수출 전선의 선봉 역할을 수행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블랙이글스 팀이 방문한 곳은 호주였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열리는 아발론 에어쇼에 참가한 블랙이글스 팀은 이번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묘기 비행을 선보이며 시드니 주민들의 혼을 쏙 빼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블랙이글스의 실력을 직접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직접 한국까지 발걸음을 옮긴 이들이 있으니 바로 폴란드 조종사들입니다. 지난 22일 FA-50 PLV 초도분 출고 예정일이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를 조종하게 될 폴란드 파일럿들이 훈련을 위해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파견되기 위해 폴란드에서 엄선된 이 파일럿들은 특히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직접 보고 한국 파일럿들의 수준 높은 조종 실력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원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7월 폴란드로의 대규모 수출 계약이 성사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폴란드 상공에서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의 현란한 축하 공연이 펼쳐졌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파일럿들이 폴란드에서 구매한 T-52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기동력을 선보이며 수출 지원에 나선 것이었죠. 또한 실제로 FA-50을 운용하게 될 폴란드 공군 지휘관들이 블랙이글스의 T-50V 후방 좌석에 탑승해 비행을 하며 국산 항공기의 실제 성능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비행을 마친 폴란드의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탑승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였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뒤이어 T-50에서 내린 트렐카 준장 역시 판타스틱하다.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항공기 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파견된 폴란드 파일럿 중 한 명인 야첵 스톨라렉 소령 역시 지난해 폴란드 댕블린 공군기지에서 펼쳐진 블랙이글스 에어쇼에서 T-50이 놀라운 기동성을 매우 인상 깊게 봤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한국행을 통해 우수한 항공기의 조종관을 직접 잡을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폴란드 조종사들의 한국행이 빠르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FA-50이 폴란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출고 날짜가 정해진 것과 최근 심상치 않은 러시아의 움직임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오는 2월 24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침공 1주년에 맞춰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러시아가 봄 대공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바로 뒤에 위치한 몰도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러시아 특작군을 침투시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첩보전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폴란드 국경지대를 넘보는 러시아 전투기의 활동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폴란드에서는 언제라도 러시아의 국지 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전시에 준하는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폴란드 파일럿 교육을 앞당겨 1차 교육생도들을 한국으로 파견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1차 교육생도 4명은 이날 광주의 제1전투비행단에서 입과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FA-50 운용을 위한 비행교육을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오는 7월 21일까지 교육을 받고 2차 교육생도 4명은
5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총 11주 동안 제1전투비행단에서 개인별로 붙은 조종교관과 함께 FA-50이 원형이 되는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으로 비행이론, 공중조작 등 전반적인 운용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후 제16전투비행단에서 다시 11주 동안 전술입문기인 TA-50으로 공대공, 공대지 전술훈련 등 실전에서 필요한 전술입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마친 폴란드 파일럿은 추가로 FA-50 시뮬레이터를 통해 1주간 비행 숙달 훈련을 받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또한 파일럿들이 훈련을 마치기도 전인 5월에 FA-50PL 초도분이 출고되어 먼저 폴란드로 향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 전투기를 모는 폴란드 조종사들이 폴란드 영공을 수호할 주축이 될 예정인데요. 한국 공군은 지난 2013년부터 T-50 계열 전투기를 도입한 필리핀, 이라크,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파일럿 47명을 대상으로 비행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완성해 두었습니다. 또한 기체 정비에 대한 노하우 전수와 군수 지원도 능숙하게 진행하며 완벽한 사후 지원으로 도입국들에서 호평받고 있습니다. 도입 과정에서부터 사후 지원까지 지금까지 없었던 고객 만족 100%의 무기 수출 시스템을 구축해낸 것이죠. 특히 교육에 미친 나라답게 전투기 기종 전환 교육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 커리큘럼의 증가는 한국산 전투기로 첫 실전을 치렀던 필리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공군이 없었던 필리핀에 도입된 FA-50은 주력 전투기로서 필리핀 내 무슬림 반군을 상대로 투입되어 첫 실전을 기록했었는데요. 반군 우두머리를 노린 공습작전에서 상당히 낮은 고도로 비행하여 폭격을 실시하였는데 무유도 폭탄임에도 상당히 높은 폭격 명중률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FA-50을 몰았던 파일럿은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 수준 높은 근접 항공 지원 시스템과 한국에서 받았던 전술훈련 덕분이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시뮬레이터로 경험했던 훈련과 직접 전투기를 몰고 작전을 수행했을 때의 일치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실제로 한국의 항공 시뮬레이터는 매우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데요. 훈련을 위해 아무리 소티를 높인다고 해도 비행할 수 있는 기체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럿 훈련에 있어 항공 시뮬레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뮬레이터의 완성도가 곧 그 나라 파일럿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이 때문에 항공기를 개발함과 동시에 해당 항공기 전용 시뮬레이터가 함께 개발되고 항공기를 제작하는 데 투입된 모든 데이터와 기술들이 투입되어 실제와 같은 비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시뮬레이터는 항공기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T-50, FA-50에 관심을 가진 해외 구매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직접 T-50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기체의 성능을 직접 체감해보고 마음을 굳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KAI에서 20년 넘게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온 김영하 훈련체계 사업실장은 2017년에 태국에 수출할 때 고객들이 이 시뮬레이터 때문이라도 항공기를 더 사야겠다고 말했다. 이번 폴란드 수출 때도 마찬가지였다. 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로의 FA-50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FA-50이 다음 도입국은 어디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 수출의 선봉인 블랙이글스가 호주를 향한 것처럼 KAI의 다음 목표는 호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2일 블랙이글스의 호주 에어쇼 참가에 맞춰 정성화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호주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군사외교 활동을 펼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호주와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양국 공군 간의 국방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FA-50 국산 초음속 경공격기와 한국 공군의 비행교육 체계의 우수성을 소개하며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주 공군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호주 77비행대대가 곧바로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웠었는데요. 당시 77대대장이었던 루스펜스 중령을 포함하여 41명의 조종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또한 호주는 동맹국으로서 한국 공군의 F-51 2대를 기증했었고
이는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활약했었습니다.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오늘날에도 한국 공군과 호주 77비행대대는 끈끈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북한과 중공군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호주가 이제 한국에서 만든 전투기를 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남다른 감회가 듭니다. 호주 공군은 과거 노후화된 BAE 호크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신형 전술 훈련기 도입 사업을 진행했었고 우리나라의 T-50 역시 유력한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BAE 시스템스의 BAE 호크 업그레이드 및 보수 제한이 채택되어 신규 훈련기 도입은 미루어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막상 BAE 시스템스의 사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호주 공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BAE 시스템스의 후속 군수 지원은 부실하고 느린 것으로 악명 높은데요. 우리 공군도 과거 T-50을 개발하기 전 고등훈련기로 BAE 호크를 도입했었다가 크게 데인 적이 있었죠. 나토 기종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Y 자드라이버 같은 독자 규격을 사용하고 있어 정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품을 주문하면 부품값도 엄청나게 비싼데 도착까지 2터부터 3년은 소모되어 항공정비사들이 치를 떨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훈련기 주제의 유지비가 거의 F-16에 필적했었다고 할 정도이죠. 이처럼 먼저 매운맛을 본 한국 공군은 호주 역시 BAE 호크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신규 훈련기 도입이 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호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운의 길조 블랙이글스가 날아오를 때마다 언제나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니 이번 호주에서도 좋은 소식을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폴란드 조종사들이 교육받고 있는 제1 전투비행단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고등비행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투조종사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비행단인데요. 새내기 파일럿들이 이곳에서 고등비행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진정한 공군 조종사가 되었다는 의미로 빨간 마우라를 수여받게 됩니다. 폴란드 파일럿들이 한국의 빨간 마우라를 목에 두르고 FA-50으로 유럽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날아오르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